피의 제국, 짜르의 나라 러시아. 중세기 말 러시아는 바이킹의 자손들에 의해 성장했다. 그 자손 가운데 이반 4세는 왕국을 대제국으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 이반 4세는 폭군으로 변하여 러시아를 공포와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폭군 이반 4세는 강압과 공포 정치로 러시아를 다스리다가 1584년에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으로 공포 정치는 사라졌지만 국권을 둘러싸고 혼란이 일어났다. 러시아인들은 자신의 역사 중 1600년대 초기를 스무트너의 브레미아, 즉 고난의 시대라고 부른다. 고난의 시대는 정말로 심각하고 참담한 시절이었습니다. 러시아가 폭력과 혼란 속에 격변을 치른 시기였습니다. 기근, 질병, 기타 생길 수 있는 모든 나쁜 일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났죠. 그것은 재앙입니다. 천재지변이었어요. 다르게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고난의 악순환으로 혼돈과 혼란이 가중됐다. 농부들은 초군 목표로 연명했다. 한 기록에 의하면 사람 고기를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배자라고 해서 크게 나을 것도 없었다. 펴도르 이바노비치, 보리스 고드노프, 펴도르 고드노프, 바실리 스위스키. 1598년에서 1610년 사이 6명의 왕이 자기가 짜르라고 주장하였지만 모두 살해됐다. 크렘린이 권위를 잃자 노골적인 사기꾼들이 덤벼들었다. 자기가 짜르 이반의 잃어버린 후계자라며 폴란드 출신의 한 사기꾼이 1년 동안 왕관을 썼다. 그 후 실체가 탄로나 러시아식으로 추방됐다. 러시아식이란 그를 죽인 후 화장해서 재를 대포에 넣은 채 폴란드 쪽을 겨누어 발사한 것이다. 그 후의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남부에서는 타타르의 습격과 농부들의 반란으로 모스크바의 권위가 추락했다. 북쪽에서는 당시로서는 군사 강국인 스웨덴이 발트의 연안을 침략해왔다. 그리고 폴란드가 평원을 넘어 밀려왔다. 그들의 군대는 러시아의 심장부까지 들어와서 1610년에는 모스크바를 점령하기까지 했다. 폴란드 왕은 짜르의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 속셈이었다. 러시아는 풍전등화 신세였다. 실제로 폴란드 왕이 러시아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걸 두려워한 러시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폴란드 군대는 크렘린 감옥에 러시아의 마지막 권위의 상징인 정교의 대주교를 감금했다. 죽음에 직면한 대주교는 러시아 인민에게 걸기하여 나라를 구하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귀족과 농민 모두 이 호소에 감동을 받아 한데 뭉쳤다. 전국에서 민병대가 일어나 모스크바를 탈환했다. 2년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공방전 끝에 비록 오합지졸이지만 러시아 민병대가 조국을 수호한 것이다. 수도를 되찾은 러시아 국민들은 짜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민병대 지도자 드미트리 포자르스키는 이런 말을 남겼다. 통수권자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적 폴란드나 스웨덴을 막아내며 우리 내부의 악당들을 소탕한단 말인가. 귀족, 상인, 전사, 사제 등 사회 지도층이 모여 새로운 짜르를 뽑았다. 그들은 폭군 이반과 혈연이 닿는 인물 가운데 신실한 정교도를 짜르로 선출했다. 모스크바에서 멀리 떨어진 한 수도원에 폭군 이반의 먼 친척이 있었다. 당년 16세의 청년 미하일 펴드로비치 로마노프. 미하일은 처음에는 왕관을 거부했지만 자이반 타이반 왕위에 올랐다.
1613년 7월 미하일 로마노프는 모스크바 대공이자 러시아의 독재자 짜르로 등극했다. 이로써 향후 300년 동안 로마노프 왕조가 이어진다. 어떤 왕조든 300년 동안 계속됐다면 성공한 거죠. 로마노프 왕조는 유럽의 여러 왕조 가운데서도 상당히 성공한 왕실 가문입니다. 로마노프 왕조에서 배출된 짜르 중에 어떤 이는 러시아를 개혁했고 어떤 이는 러시아를 근대화시켰고 또 어떤 이는 러시아를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전시켰지요. 로마노프 왕조의 첫 두 짜르는 모두 러시아 귀족에 대한 모스크바 공국의 지배권을 확립했다. 이 중앙 집권에 도전하는 자는 유배되거나 재산을 몰수당했다. 반대로 충성을 바치면 그에게 주어진 땅과 그 땅의 농부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한 권리가 주어졌다. 고난의 시대는 러시아 농민 계층에게는 일종의 출애굽, 즉 탈출의 기회였다. 그들은 혼란을 틈타 땅과 빚, 지주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달아났다. 이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쇠퇴했다. 그 해결책은 농노제였다. 1649년에 공포된 농노제 칙령의 요체는 지주에게 달아난 농민을 추적해서 다시 데려올 수 있는 무제한의 권리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농민은 땅을 경작하는 농부가 아니라 그 땅에 예속된 노예, 즉 농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유민이던 농민들이 토지 소유자인 귀족의 노예, 법적 소유물로 전락했다. 새로운 법은 농민과 그의 자손, 그 자손의 자손을 대대로 그 땅에 묶어놓았다. 자신의 국민을 노예로 만든 이 농노제는 로마노프 왕조가 망할 때까지 러시아 제국의 기본 제도가 됐다. 로마노프 왕조의 두 번째 짜르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풍을 도입했다. 서방과의 교역에 러시아 국경을 개방한 것이다. 한편 그의 군대는 동부로 뻗어나가 태평양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러시아의 팽창 욕구는 그칠 줄을 몰랐다. 바다로 나가야 한다는 욕구가 컸지요. 러시아는 강대국이 되려면 큰 바다로 통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쪽으로는 태평양, 북쪽으로는 발트해, 남쪽으로는 흑해. 지리적 여건상 그렇게 뻗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흑해에 대한 러시아의 욕심으로 이 지역 일대에는 전쟁과 평화가 반복됐다. 발테를 지배하려는 야심은 알렉세이의 손자 표트르 대제에게 강박관념으로 작용했다. (1672년 5월 30일) 모스크바는 축제 분위기였다. 짜르의 새 아내가 건강한 왕자를 낳았다. 배, 전쟁, 신지식,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게 될 미래의 짜르 표트르가 태어난 것이다. 어린 표트르는 영명한 군주가 될 싹이 보였지만 문제는 그의 황태자 서열이 뒤처지는 점이었다. 표트르의 아버지 알렉세이 미할로비치는 아내가 둘이었다. 전처 소생인 표도르와 이반은 후처 소생인 표토르보다 서열이 앞서 있었다. 그런데다가 누이까지 끼어들었다. 전통을 깨트리고 그녀 자신이 대권을 거머쥐려 한 것이다. 바로 이복 누이인 소피아였다. 소피아는 원래 영리한 데다 보통 여성보다 많은 교육을 받았죠. 소피아는 어린 동생 둘을 제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섭정이 됐는데 그 당시 로마노프 가문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었죠. 짜르 알렉세이가 죽자 소피아와 표도르가 제위를 이었다. 그러나 표도르도 얼마 안 가 죽었다. 이제 표트르의 차례였다. 교회의 축복 속에 표트르의 삼촌은 이 10살 소년을 새 짜르로 만들려 했다. 그러나 누이 소피아의 회방으로 표트르는 심한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 소피아는 표도르의 죽음에 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다. 백성들아, 내 동생 표도르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죽었는지 아느냐?
그의 적이 암살한 것이다. 소문의 위력은 대단했다. 당장 귀족 출신의 소총부대인 스트레일쥐가 표트르 가문을 응징하는 데 나섰다. 표트르는 그때 10살이었어요. 10살짜리가 봐서는 안 될 걸 많이 봤죠. 그의 삼촌들,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부친의 밑에서 일했던 대신들이 방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고추 세운 창날 위로 내던져졌죠. 그들의 시체는 다시 붉은 광장으로 끌려가 난도질 당했습니다. 사흘 동안 표트르 모자는 언제 죽을지 모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표트르는 황태자 신분이라 죽음은 면했습니다. 합법적인 짤을 죽이는 건 큰 죄거든요. 소피아는 감히 표트르를 죽이지는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타협안을 냈다. 자르를 2명으로 만든 것이다. 표트르 1세와 그녀의 이복 동생인 이반 5세. 그러나 큰 누이인 소피아는 그들의 섭정 자리에 앉아 실권을 휘둘렀다. 당시 상황을 말해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린 두 자르, 이반과 표트르가 앉는 공동 왕좌가 있고, 그리고 표트르의 왕좌 뒤에 작은 창문이 있습니다. 소피아는 그 창 뒤에 숨어 앉아 표트르에게 속삭여 지시를 내렸죠. 아무리 막강해도 전통상 소피아 자신이 자르가 될 수는 없었다. 왕관을 쓴 여황제가 되진 못했습니다. 나중에 표트르가 죽고 얼마 후 여황제가 등장하긴 했지만 그 전까진 러시아의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그저 섭정에 만족해야 했죠. 피의 숙청에서 살아남은 표트르는 수도를 포기했다. 소피아가 크렘린의 권력 기반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표트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했다. 표트르는 어려서부터 뭔가를 만들거나 수선하기를 좋아했다. 그는 기술자들을 불러다 목재나 석재 다루는 일을 실습했다. 13살 되던 해 표트르는 모스크바 외곽에 돌로 요새를 지었다. 그리고 300명의 건장한 소년명을 모집하여 이 요새를 치게 했다. 표트르의 경우 사생활의 자유는 많이 누린 것 같습니다. 특히 전쟁 놀이를 좋아해서 군대에 관련된 건 뭐든지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 요새도 일종의 병정놀이용이었던 거죠. 귀족과 평민의 자식들이 표트르의 사나운 전쟁 놀이에 참가했다. 대포알은 가죽으로 만든 가짜였지만 대포 자체는 진짜였다. 단 한 차례 접전에서 사망자가 24명이나 나왔다. 표트르의 게임은 그처럼 위험했다. 어떤 의미에선 이것이 언제 왕관을 뺏길지 모르는 소년 자르가 생각해낸 자구책이었다. 소피아는 스스로를 대섭정이라고 칭하며 자르의 복장을 하고 초상화를 그렸다. 외국 사신 접견이나 동맹 교섭에도 직접 나섰다. 형식상 친동생 이반을 앞세웠지만 이복 동생 표트르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표트르는 어려서부터 소피아와 앙숙이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에서지요. 두 사람은 각자가 속한 정파가 달랐습니다. 17살 되던 해 표트르 알렉세이예비치 로마노프는 권력을 잡기로 마음먹었다. 소년 자르는 이제 칠척 장신으로 자랐고 러시아에서 가장 세련된 이계 연대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신하들을 압도했습니다. 신하들은 위압감을 느꼈죠. 표트르의 강인한 성격으로 인해 그의 존재는 위험을 더했고 강력해졌습니다. 1689년 그는 누이 소피아의 왕권 장악 기도를 뿌리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복 형제며 공동 자르인 이반에게 편지를 보내 도전장을 던졌다. 이제는 우리가 친히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남이 대신에 우리 일을 하는 것은 이제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1689년 8월 소피아와 스트레일쥐가 연합하여 표트르를 몰아낼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이때는 표트르도 어린애가 아니었다. 실제 대결 구도가 성립되자 사람들은 표트르를 지지했어요. 스트렐츠조차도 어떤 연대는 중립, 대부분의 연대는 소피아가 아닌 표트르를 지지했지요. 대섭정 소피아의 권력 기반이 표트르의 대담한 첫 대응에 맥없이 무너졌다. 표트르는 그의 이복 누이를 반역죄로 처단했다. 표트르는 소피아의 공민권을 박탈하고 수녀가 되라고 명했다. 소피아와 알렉세이예브나 로마노바. 자르의 권력을 잡아보려고 했던 그녀는 여생을 수녀원의 높은 담 뒤에서 수녀로 지내야 했다. (17세기) 말 모스크바 공국에서는 두 형제가 공동으로 자르의 지위에 앉아 있었다. 이반 5세와 표트르 1세 형제는 둘이 공동 자르로서 광대한 영토에 산지한 마을과 촌락들을 다스렸다. 촌락들은 그 옛날 중세기 때에 비해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다. 17세기 모스크바 공국은 어느 모로 보나 시간이 멈춘 듯 중세기 방식을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는 르네상스도 없었고 17세기에 과학적 산업혁명도 없었습니다. 중세기적 환경에서 성장한 표토르는 근대적인 거라면 뭐든지 좋아했다. 서구에서 온 것은 사람, 사상, 심지어 복장까지도 좋아했다. 1696년에 공동자르인 이반 5세가 죽었다. 표토르 알렉세이예비치 로마노프는 이제 단독 자르의 지위에 오르면서 그의 필생의 목표를 천명했다. 모스크바의 융통성 없는 관습을 타파해야 한다. 우리는 이 나라를 보다 나은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새 나라의 여명은 동쪽이 아니라 서쪽 유럽에서 밝아와야만 했다. 생존을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겁니다. 서구화만이 그 당시 러시아의 살 길이었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러시아는 이웃 유럽 나라에게 먹혀버리고 말았을 테니까요. 표트르가 건설하고자 했던 새 러시아는 단 한 개의 단어로 상징된다. 그것은 배였다. 전함, 수송선, 상선. 자르 표트르의 꿈은 해군을 통해 러시아를 변화시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일이었다. 표토르는 모든 부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특히 배 만드는 일을 어려서부터 좋아했죠. 조선에 관해서는 뭐든지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해양 강국이 되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라이면서도 사방이 대륙에 막혀 있었다. 북쪽은 스웨덴이, 발트해는 폴란드가, 남쪽은 오토만 제국이 흑해를 막고 있었다. 러시아는 항구가 필요했다. 세계로, 특히 유럽으로 향해 열린 창이 필요했다. 러시아를 고립과 후진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러자면 서구와 교류를 활발하게 해야 하고 서구의 선진 기술과 사상, 상품을 들여와야 했습니다. 그러자면 부동항이 필요했죠. 23살 때 표트르는 흑해의 요충인 아조프해의 눈독을 들였다. 그러나 그곳은 터키의 거점이었다. 1695년 표트르의 군대가 남진하여 아조프해를 쳤다. 표트르 자신도 포병으로 참전했다. 전쟁 첫날부터 표트르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그 후에도 계속됐죠. 전쟁이 아닌 다른 일에도 항상 현장을 가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었습니다. 신변의 위험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용감했지만 그의 군대는 터키의 패해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패전은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해군 기지를 얻으려면 적을 공격할 해군이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5개월 내로 함대를 만들라고 명했다. 그러나 러시아에는 해군이라는 게 없었다. 우선 조선소를 지어야 했고 외국에서 조선 기술자를 데려와야 했다. 표트르 자신이 모든 일에 앞장섰다. 그는 못 박는 현장에 나타나 독려했습니다.
마침내 표트르에 의해 러시아 해군이 탄생했습니다. 이전에는 러시아에 해군이란 말조차 없었습니다. 이듬해 봄, 러시아 함대가 돈강 하류로 실험 항해를 실시했다. 자르 자신도 기함에 시승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자기를 자르가 아니라 선장님이라고 부르라고 명했다. 러시아는 육군으로 아조프의 터키군을 공격하는 한편 해상으로는 표트르와 해군이 함포 사격을 퍼부었다. 첫 침공이 참패의 대손실이었던 데 비해 두 번째 침공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이 성공으로 인해 표트르는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는 끈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실전 경험을 통해 막강해졌고요. 바다 진출이라는 염원 끝에 마침내 흑해의 항구를 갖게 됐다. 그러나 표트르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유럽 해군이 가진 하이테크 전함이 탐났다. 그래서 그는 당분간 나라를 떠나 몸소 유학길에 올랐다. 표트르는 장기간 왕궁을 비운 유일한 짜르이자 유럽을 직접 가본 유일한 짜르이다. 한마디로 혁신가였다. 1697년 겨울, 표트르는 200여 명의 귀족과 기술자, 악사, 하인, 광대들을 거느리고 1년 반 예정의 유럽 유학길에 올랐다. 그러니 이따금 왕이라는 지루한 부담을 벗어던지고 평범한 선원 행세를 하기도 했다. 표트르는 가급적이면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면 궁정의식이나 예절을 피하는 게 편했지요. 그렇지만 키가 워낙 커서 남의 눈에 안 뜨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다만 변장을 했으니까 짜르가 아니라 그저 유학생으로 보이기는 했을 겁니다. 과학기술에 목마른 이 유학생에게 서유럽은 지식의 보고였다. 그는 인쇄술, 금형기술, 제지술, 심지어는 고래기름 정제술도 배웠다. 레이든에서 해부학과 수술을, 라입치히에서는 미술, 드레스덴에서 치과학을 배웠다. 그는 만물 박사였습니다. 인생에 대해 열정적이었고 실험 정신이 강했어요. 강력한 해군 국가 러시아를 원했고 자기 자신이 조선 기술자가 되기를 원했고 또 서구 기술을 좋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실천했습니다. 신통찮은 솜씨로 직접 치과 의사 노릇까지 했어요. 고작해야 입 뽑는 시술 정도였을 테지만은 그 환자는 몹시 괴로웠겠죠? 표트르는 암스테르담에서 해부학 강의도 들었습니다. 절기된 시체를 놓고 강의가 시작되자 수행원들이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징그러운 광경이었거든요. 아마 표트르 자신도 토했을 겁니다. 그러나 표트르는 이 사태에 대한 반발로 참석자 전원을 일어서게 한 다음 테이블로 가서 시체를 한 입씩 먹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표트르가 가장 관심을 둔 것은 조선 기술이었다. 네덜란드의 조선소에서 대목수에게 조선수를 배운 그는 러시아 목수에게 28문의 대포를 장착한 프레키트 범선 건조 기술을 배우게 했다. 그러나 표트르는 네덜란드의 조선 기술 습득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해양 산업이 발달한 영국으로 건너갔다. 그는 영국 함대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죠. 실제로 영국은 대단했고 표트르를 잘 가르쳤습니다. 템즈강에 배를 띄우고 항해 기술을 가르쳤는데 실습 중에 몇 차례 다른 배와 충돌하긴 했지만 그는 실습을 매우 즐겼습니다. 항해 실습을 마치고 난 뒤에 표트르는 모든 게 다 가능하다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영국 해군의 제독이 되고 싶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영국은 그가 묵을 멋진 저택까지 제공했다. 하지만 손님은 주인의 호의를 무례로 갚았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정원과 울타리를 망가뜨려 놓았고 집안에서 총을 쏘곤 했습니다. 몇 달 후 이들이 망가뜨려 놓은 집의 수선 비용이 청구됐는데 그걸 보면 벽에 걸린 그림에다 총을 마구 쏴서 그림이 훼손됐고 바닥에 타일이 깨지고 창문이 깨지고 가구가 부서지는 등
엉망진창이었음을 알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황제가 아니라 개구쟁이 아이 같은 분위기였죠. 술도 마구 마시댔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남의 나라인 유럽에서도 이들 일행이 다녀간 집이란 집은 모조리 성한대 하나 없이 부서져서 난장판이 돼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그러던 중 1698년 7월 비인에서 파티를 열던 표트르는 모스크바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다. 자르 표트르가 부재 중인 틈을 타서 반동적인 스트렐츠 연대가 반란을 꾀한다는 연락이었다. 자르의 유럽 연수 여행은 이렇게 해서 갑자기 중단됐다. 표트르는 자신의 능력을 보이기 위하여 모스크바로 돌아갔다. (16개월) 동안 자르 표트르 1세는 서유럽의 조선소와 궁정을 누비며 돌아다녔다. 1698년 러시아로 돌아와서 자신의 나라와 유럽을 비교해보니 러시아는 너무나 초라하고 낙후되어 있었다. 수도 모스크바는 원시적이고 음울했다. 러시아의 귀족들은 털보에다 촌스럽게 짝이 없었다. 그리고 정교회는 자르의 돈으로 운영되면서도 너무 많은 독자적 권한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트렐츠, 신이 소정부대는 너무나 보수적이어서 공개적으로 표트르와 대립했다. 표트르는 모든 것을 바꾸기로 했다. 그는 전혀 새로운 나라, 서구화된 나라, 서구와 교류하고 서구 문물을 도입하여 질서와 진보가 확립된 나라로 가는 혁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그의 혁명은 이발로 시작됐다. 그는 사람의 턱수염을 자기 손으로 잡아 뽑았다고 합니다. 그에게 턱수염은 낡은 구습, 원시 야만의 상징으로 여겨졌죠. 수염 없애는 일이 국가 발전의 중요 과제였습니다. 그는 귀족들에게 복장을 바꾸라고 명했다. 전통 의상인 카프탄 복장을 하면 즉석에서 아랫단을 짧게 잘랐다. 그가 러시아 귀족들에게 요구한 것은 이젠 러시아인을 그만두고 유럽인이 되라. 교육을 다시 받아서 유럽식 신사숙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표트르의 날개는 사방에서 펄럭였습니다. 급진적인 변화. 그는 러시아를 암흑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혼자서 소리치고 발길질하며 아우성쳤습니다. 표트르는 새로운 러시아의 실현을 위해 피 흘리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러시아의 반동 보수 군부 스트렐츠에 대하여 격분했다. 내심 그는 어렸을 때 스트렐츠가 자신의 측근과 가족을 죽인 일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는 스트렐츠 가운데 1182명을 처형했습니다. 표트르 자신이 직접 이들의 교수형을 집행했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표트르는 재위기간 내내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다. 발트해의 항구를 가져야 자신의 왕국이 세계를 향해 열린 나라가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1700년 당시 발트해 연안은 다른 나라의 것이었다. 칼 12세라는 강력한 왕이 다스리는 스웨덴. 태어나면서부터 전사로 자라난 스웨덴 왕 칼 2세는 발트해를 노리는 표트르에게 쓴맛을 보여주었다. 수만 명의 목숨과 20년간의 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두 나라 간의 전쟁은 1700년에 시작됐다. 표트르의 4만 군대가 스웨덴 군이 주둔하고 있는 발트해 기지 나르바로 진격했다. 칼 12세의 수비군은 겨우 8천, 수적으로 5분의 1에 불과했지만 승기를 잡은 편은 오히려 칼 12세였다. 지금이 기회다. 눈보라를 마주한 적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스웨덴군은 눈보라 속의 러시아군을 습격, 대승을 거두었다. 러시아를 초강대국으로 만들려던 표트르는 불명예스러운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3만 4, 5천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겨우 8천밖에 안 되는 적군에게 졌으니까요.
러시아를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칼 12세는 내친 걸음에 서쪽 폴란드까지 쳐들어갔다. 그러나 이것은 과욕이었다. 나르바 전투에서 표트르는 깨달았습니다. 이 광대한 나라의 무한한 자원도 결국은 자신의 통제하에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제대로 쓰일 때 비로소 그 힘이 제대로 발휘되어 러시아를 강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표트르는 전국에 있는 교회의 종을 모아 녹여서 대포를 만들었다. 또한 군비 마련을 위해서 세금을 인상했다. 러시아 농민 4만 5천 명을 징병하여 병력도 보강했다. 당시 러시아 군대에 징집되면 복무 기한이 25년이었습니다. 이건 평생 군인이나 마찬가지죠. 농촌에서 농민이 징집되면 그는 무기한 휴가로 처리됐지만 사실은 사망으로 간주했습니다. 실제로도 돌아오지 않았고요. 칼 12세의 군대가 폴란드 내륙으로 침공에 들어간 틈을 타서 표트르의 군대가 바다로 나아갔다. 1703년 마침내 발트의 핀란드만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네바강과 만나는 늪지대 섬에 표트르 대제는 기지를 세웠다. 우리는 원래 여기에 세계로 향한 창을 마련하게 돼 있었다. 여기에 도시를 세우자. 그는 발트의 연안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여서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로 세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작업이었습니다. 새로운 러시아의 가시적 상징이었거든요.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1703년 5월 자르가 친히 도끼를 들고 도시 건설에 착수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성급한 표트르는 그의 도시가 하루속히 건설되기를 재촉했다. 그는 자르의 숙소를 단 사흘 만에 지었다. 표트르는 칼 12세가 러시아를 발트해에서 몰아내려 할 것에 대비해서 요새를 굳건히 하고 전함을 정비했다. 그는 난공불락의 요새 도시를 원했다. 돈이 얼마가 들든 그렇게 지으라고 명했다. 그는 수만 명의 농노, 군인, 그리고 심지어는 스웨덴 포로들까지 동원해서 도시를 건설했다. 연장이 없는 일꾼은 맨손으로 땅을 파기도 했다. 여름이 되자 말라리아가 번져 공사가 지연됐다. 겨울에는 얼음 때문에 일이 더디어졌다. 일꾼들이 한꺼번에 수천 명씩 죽어나갔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사람 뼈 위에 세워졌다는 말도 있다. 표트르는 강제 노동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는 표트르 대제에 의해 강제로 근대화를 이루게 된 거였죠. 그것은 순전히 강요된 근대화였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새 도시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이기도 했다. 왕국의 변화를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표트르는 도시 외곽에다 금박을 입힌 전시물을 세웠다. 바로 표트르호프이다. 그는 이 자르의 여름 궁전을 지음으로써 베르사유의 영광을 능가해보려 했다. 표트르에게 있어 그의 새 도시, 새 나라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다. 그는 신하들을 서쪽으로 열린 창문 도시로 이주시켰다. 그곳에 가서 지을 집 모양까지 정해주었다. 그의 신도시는 어떤 의미에선 그의 장난감이었죠. 왕 가운데 군대 사열을 즐기는 왕이 있듯이 그는 이 새 도시를 돌아보기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도시는 탄생부터 일종의 군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스웨덴 왕 칼 12세는 표트르가 도시를 건설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었다. 그래, 짜르보고 얼마든지 세우라고 해라. 다 세우고 나가던 뺏어서 우리 것으로 만들자. 1708년 칼 12세는 자신의 말대로 했다. 스웨덴의 역전의 용사들이 폴란드를 떠나 모스크바로 향했다. 표트르는 불로 응했다. 스웨덴군이 가는 곳마다 불을 질렀다. 결국 칼 12세의 군대가 정복한 것은 전부 잿더미뿐이었다. 미흡고 겨울이 오자 스웨덴군은 러시아 영토 한복판에 갇혀버렸다.
수백 킬로미터의 보급로가 끊겨 식량과 탄약이 떨어졌다. 봄이 오자 표트르는 새로 조련한 6만 대군을 풀어 칼 12세의 침공군을 응징하기 시작했다. 7월 자르와 스웨덴 왕은 우크라이나 외곽의 폴타바라는 도시에서 맞섰다.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칼 12세는 전투에 임해야 했다. 그러나 여전히 수적으로 3대1 우세인 스웨덴 국왕은 오히려 공격령을 내렸다. 스웨덴의 공격에 러시아군이 물러섰지만 대신 러시아 대포들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 러시아 대포들은 칼 12세의 군대를 유린했다. 러시아의 징집병들은 스웨덴군을 물리쳤다. 러시아군은 잘 훈련돼 있었고 무장도 잘 돼 있었다. 폴타바의 켈링필드에서 칼 12세 스웨덴 국왕은 피와 먼지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러시아의 절대군주 자르 표트르 알렉세이예비치 로마노프는 이제 발트의 새 주인이 됐다. 러시아가 마침내 유럽의 강국이 된 것이다. (1711년) 표트르 대제는 그의 수도를 발트해 연안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겼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러시아 백성들은 여전히 모스크바를 수도로 여겼다. 하지만 표트르는 여론 때문에 생각을 바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쉴 줄을 몰랐다. 어떤 날은 하루 160km를 여행했다. 보통 사람은 평생 한 번 가기도 힘든 거리였다. 그의 혁신과 개혁의 일정표엔 끝이 없었다. 러시아 최초의 신문, 최초의 병원, 최초의 박물관, 항해학교, 지리학교, 수학학교, 정치학교, 천문학교, 해군, 육군, 그리고 새로운 수도. 심지어는 왕관까지 바꿨다. 구식 왕관과 칭호가 마음에 안 든 표트르는 새로운 유럽식 왕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칭호를 부여했다. 자르가 아니라 대제, 전 러시아의 독재자. 표트르 알렉세이예비치 로마노프. 이제 그도 나이를 먹었다. 궁정 내부 음모가 권력자를 파멸시키는 광경을 보며 자라온 그는 40대에 이르자 갑자기 앞날이 불안해졌다. 제가 생각하기에 표트르 대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안 하기로 하면 끝까지 안 했고 하기로 마음먹으면 꼭 해야 했습니다. 그는 새 러시아를 계속 이어갈 충성스럽고도 유능한 후계자를 원했다. 그러나 외아들 알렉세이는 위대한 아버지가 볼 때 매우 실망스러웠다. 둘은 그렇게 대조적일 수가 없었어요. 표트르는 위대한 거인이었습니다. 열정적이고 결단력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의 아들은 키도 작고 게으르고 굼떴습니다. 아버지처럼 명석하지도 못했고요. 표트르로서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은 사치스러운 생활만 추구할 뿐 후계자가 갖춰야 할 훈련은 게을리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화가 난 거죠. 어른이 된 후에도 아들은 꾸중을 들어야 했다. 나는 조금도 노력하지 않는구나. 그저 빈둥거리고 놀기만 하는 게으른 녀석이다. 결국 표트르의 말은 이겁니다. 너는 내 식대로 행동하든가 아니면 왕위를 포기해라. 내가 이러는 대로 지도자 수업을 받지 않으면 내 아들이라도 후계자가 될 수 없다.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병든 가지를 쳐내듯 너의 후계권을 박탈할 것이다. 그러자 황태자는 아버지에게 후계자의 부담을 거두어 줄 것을 요청했다. 저는 제가 후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억력도 나쁘고 몸도 시원치 않고 저는 왕관에 야심이 없습니다. 알렉세이가 아버지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미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 바로 리투아니아 농부의 딸 마르파 스카브론스카였다. 이 여자는 말하자면 종군 위안부였습니다. 미인이어서 러시아 장군들이 좋아했죠. 그러다가 표트르의 눈에 띄게 됐고 당시
짜르라면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았던 시대였으니까 표트르의 정부가 된 거죠. 표트르의 가장 가까운 연인이 되면서 그녀는 명사가 됐고 예카테리나란 이름까지 얻었다. 예카테리나는 표트르에게 꼭 필요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녀는 전쟁터에까지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그를 편하게 보살폈고 아들까지 낳아줬지요. 거의 모성에 가까운 따뜻한 애정과 표트르가 어려서 누려보지 못한 사랑을 주었던 겁니다. 표트르와 농노 출신 여왕은 처음엔 비밀리에 그러나 후에는 정식으로 결혼했다. 그 후에는 황후 대관식까지 했다. 1715년 예카테리나는 표트르가 그렇게 원하던 아들 새로운 후계자를 낳았다. 이복 동생이 태어나자 이복형인 25살의 황태자 알렉세이의 입장이 묘해졌다. 황태자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표트르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나는 네가 내 멋대로 살게 놔둘 수 없다. 후계자가 될 자격을 쌓든지 아니면 수도승이 되라. 자르 표트르는 큰아들을 수도원에 유폐시킬 속셈이었다.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알렉세이는 아버지를 피해 외국으로 달아났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것이 러시아 왕권 찬탈 음모의 일부라고 오해했다. 그리고 스파이를 보내 오스트리아로 달아난 알렉세이를 꿰어서 데려온 후 가두어버렸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섬의 감옥에 갇힌 알렉세이는 노환 아버지의 친국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공모자를 대라, 안 되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반역, 음모. 황태자는 아버지가 몰아붙인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그리고 아무 이름이나 마구 대버렸다. 표트르는 알렉세이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을 꾀했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숨은 진실을 캐내려고 자기 아들을 고문했습니다. 굵은 가죽 채찍으로 때리는 고문이었는데 모두에서 15대에서 25대가 상한선이었습니다. 그 이상 때리면 사람이 죽기 때문이죠. 그런데 첫날에 25대를 다 때렸습니다. 자르에게 반혁명은 그 낌새만으로도 용서 못할 범죄였다. 표트르는 아들을 이틀 동안 매질하라고 명했다. 1718년 6월 알렉세이 페트로비치 로마노프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감옥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명한 매를 맞고 사망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원하는 인물이 되었다면 안 죽었겠지만 그런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로부터 1년도 못 가 이번에는 운명의 여신이 표트르를 배반했다. 어린 아들 표트르. 사랑하는 예카테리나의 소생이 죽었다. 러시아 제국은 이제 후계자가 없어졌다. 러시아 최초의 공식 황제로서는 막심 천만이었다. 1724년 11월 어느 추운 날, 표트르는 발트해에서 배 한 척이 침몰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 순간 황제는 선원을 구출하려 추운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자르는 병석에 누웠다. 1725년 1월 병석에서 표트르는 유서를 쓰기 위해 펜을 들었다.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들었다. 고립된 후진국 러시아를 근대적인 강국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그는 30년 전 어렸을 때의 결심을 실현해낸 것이다. 그는 너무나 많은 새로운 것들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낡은 종교적 가르침에 기초를 둔 러시아 사람들의 왜곡 기피 경향과 러시아라는 나라가 유지해오던 국제적 고립주의를 타파했습니다. 저는 이 점이 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는 국가 경영에 전혀 새로운 철학을 도입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짜르들과는 달리 현실에 안주하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비록 힘과 강제를 통해서지만 그는 부단하게 개혁을 실천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는 진정한 혁명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일이 남았다. 제국을 승계할 인물의 이름을 기입해야 한다. 두 아내로부터 얻은 자식이 15명이나 되지만 살아남은 건 겨우 딸 둘뿐이었다. 그는 유언장에 모든 것을 준다라고 썼지만 받을 자의 이름은 공란으로 둔 채 후계를 정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이름을 적으려다 아직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류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갑자기 일찍 죽으리라고는 생각 안 했나 봐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죠. 로마노프 왕조의 거물이 갔다. 세계 최대의 제국은 후계자가 없이 남게 됐다. 겨울과 함께 불안감이 러시아를 휩쓸었다. 봄은 오겠지만 러시아의 장래는 미지수였다.